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22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뭐 나머지는 무소속 후보인데요. 5번 권영국도 있네요. 그렇죠?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빅텐트니 뭐니 하면서 한덕수 불러다가 쇼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국힘당이 윤석열과 선을 긋고 계엄에 사과를 하고 윤석열 계엄 이후에 탄핵에 찬성을 하고 윤석열과 거리 두기를 했으면 사실 선거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친윤 세력들이 윤석열 몰락과 함께 퇴장을 해줬으면 국힘당은 마치 정권 교체가 홍준표로 정권 교체 또는 오세훈으로 정권 교체 이런 분위기가 올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빅텐트니 뭐니 하면서 한덕수를 뒤에서 갑자기 용병을 투입하고 난리를 치다가 망했어요. 망한 게 뭐냐면 최약체 후보가 김문수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 4명이 가장 이재명 후보가 상대하기 그나마 껄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다 날라갔어요. 약체 중에 이보다 더 약할 수 없어요. 내가 나가도 이깁니다. 그쵸? 제가 민주당의 기호 1번 받고 나가도 이깁니다. 김문수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약할 수는 없는 사람이 김문수가 후보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먼저 오늘 제가 낮에도 잠깐 방송을 좀 했지만 1번 이재명 후보, 2번 김문수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오늘 광화문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대선은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님이 그러니까 12월 3일날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우리가 바로 그날 계엄령을 해제했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죽이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12월 15일 날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탄핵안이 통과되고, 그때부터 국힘당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률가들이 없지 않잖아요. 국힘당도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법률가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무조건 탄핵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저쪽이 윤석열 탄핵 반대는 외쳤지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쪽은 이제 플랜 B가 가동돼서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을 했고, 그 한 축에 사법부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면. 근데 제일 처음에 이재명 죽이기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민주당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당내 쿠데타. 2023년 9월 22일 1일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때부터 검찰과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손을 잡고 이재명 죽이기였죠. 살아나왔죠. 유창훈 판사에 의해서 기적같이 회생을 하셨죠. 그때 고비를 한번 넘겼고, 두 번째 진짜 칼테러를 당했고, 그때는 진짜 생명이 바로 진짜 1cm만 빗나갔어도 죽을 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검찰이 쳐놓은 덫,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위증교사, 이런 것들로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낙마시키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사실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랬죠. 천신만고 끝에 공직선거법 겨우 살아 돌아오셨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위증교사 재판부도 연기를 했습니다. 재판 날짜를 잡지 않았어요. 가장 현명한 재판부예요. 제가 보면. 위증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검찰이 항소해서 이제 2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렇게
다른 재판부는 대선 이후 6월 며칠로 연기한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박았지만 이번에 위중교사 재판부가 추후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장 현명한 재판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시죠? 추후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던 게. 그러면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 5개의 모든 재판은 중지가 됐어요. 이제 저들이 얘기하는 뭐 사법 리스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대선 운동 22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조희대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 중에 기득권. 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법 위에서 군림했던 사법 카르텔의 정점이 바로 조희대였어요. 그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저격을 실패하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물리적인 제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방탄조끼 입고 유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이렇게 힘들게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넘기면서 그 모든 걸 다 극복하면서 참 신기합니다. 오늘 제가 대선 후보 등록하고 첫 유세를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힘들게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응? 야 이렇게도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남는 수가 있을까? 참 이재명도 대단하지만 이재명을 버티게 해줬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제가 보면 이재명 후보님이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다. 이거는 우리가 좀 뼈에 좀 새겨야 되는 말이다. 먼저 제가 심층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연설 중에 저는 이번만 이재명 후보님의 연설 중에 마음 아픈 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그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그랬고 항상 그랬던 말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의 일생에 따라다니면서 이재명 후보님이 한이 맺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자기가 정치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은 민주당 안에서도 주류인 적이 없었고 대한민국에서도 주류 정치인도 아니었고 주류 사회에 한 번도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서 본인이 뒤돌아봤을 때 내 정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말들이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차별과 어떤 온갖 그 멸시 그런 와중에도 꿋꿋하게 자라온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저는 민주당과 지지자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힘당 지지자들이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힘당 지지자들이 가장 다른 점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해낼 줄 알아요. 이재명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키운 거예요. 정치권에서 키워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특징은 두 분 다 대통령이 될 뿐이지만 두 분 다 정치권에서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을 민주당에서도 노무현을 죽이려고 했고 정치권에서도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두 분 다 진짜 지지자들이 발굴해낸 정치인이에요. 국힘당은 어때요? 기껏해야 발굴해야 용병 윤석열이나 저런 폐륜 새끼들이나 발굴해갖고 국민들 앞에서 계엄령 선포하게끔 하고 저기에다가 한덕수라는 또 용병 끌어다가 단일화시키라고 찬성. 그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원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은 미래를 보고 이 사람 괜찮다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그분을 정치에서 하나 더 크게끔 성장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키운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은.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지 정치권에서 누가 키워줬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키운 거예요, 이재명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좀 공약 비교나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저런 내란 수계의 어떤 잔당들과 공약을 비교하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고, 이번 대선은 공약의 선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내란이라는 21세기에 맞지 않는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력들 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파괴 세력, 민주주의를 회복한 국민들,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는 이재명. 저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막장 국힘당의 계엄령을 보면요, 쿠데타를 보면요, 우리는 진짜 3번의 쿠데타를 겪은 것 같아요. 12월 3일에 쿠데타, 조이대 사법부의 쿠데타, 그리고 권선동 권영세의 국힘당의 쿠데타. 진짜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막장 정치들, 국힘당은 이 새벽에 쌍권의 쿠데타의 실패의 원인은 제가 오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2가지예요. 첫 번째, 김문수가 말 잘 듣고 김문수는 거의 한 10년 동안 정치를 떠나 있다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문수는 통장으로 치면 거래 없는 대포 통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비교를 참 잘하죠. 이번에 친윤들이 열받은 게 뭔지 알아세요? 대포 통장 김문수 거를 좀 거기에다가 불법 자금을 이체하려고 그랬어요. 그 통장 제가 안 씁니다. 저는 언제든지 제 통장에 들어온 돈 빼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친윤이 그러면 우리 친윤 여기 돈 좀 여기에 맡깁시다 라고 하면서 김문수 대포 통장에다가 10년 동안 정치계 떠나 있어서 개파도 없고 연줄도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 거래 내역이 없는 김문수 통장에다가 친윤의 포를 몰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김문수가 이거 내 돈이라고 우긴 겁니다. 그쵸? 이거 내 돈이야.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이거 내 돈이야 라고 우기니까 친윤이 아니야 내 돈이야 라고 우기면서 너 빨리 나가 돈 빼고 하면서 진짜 돈주인은 한덕수야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래도 내가 4명의 통장이니까 내 거다 라고 버틴 겁니다. 응? 버티면서 싸우다가 법안에다 대통령 후보 유지 그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가처분을 걸었더니 법원이 또 통장만 김문수 거다, 돈은 친윤 거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막상 김문수가 너 나중에 네 돈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22번이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려고 마음도 먹고 한덕수 만났더니 한덕수만 이제 바보가 된 겁니다. 한덕수 후보 교체 강제로 한 다음에 수락 연설하는 거 들으셨어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안덕수, 김덕수, 양덕수, 홍덕수, 나덕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전부 뛰어달라라고 난리를 폈어요. 너 뭐하냐 쟤? 모두가 이제 후보 교체한 다음에 한덕수가 마이크를 잡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모두가 이제 나덕수, 안덕수, 한덕수, 홍덕수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국힘당 쟤네들이 이제 2가지 쿠데타의 실패 요인이 김문수를 너무 물러봤다. 최약체를 선택한 건 맞아요. 그쵸? 김문수를 최약체를 선택한 건 맞는데 그 최약체라는 것은 10년 동안 거래 없던, 즉 당내 기반이 없는 김문수만큼은 친윤계가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척키나 뭐 이런 애들, 차명진 이런 애들이 붙으면서 이거 어차피 우리 통장에 들어온 돈이니까 우리 거라고 우기면 쟤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옆에서 자꾸 꼬신 거예요.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이라고,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돈이라고 우기라고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돈 맛을 보면 또 마음이 변하잖아요. 보니까 내 돈이라도 우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법원에서 국힘당의 손을 들어주니까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국힘당이 가장 오판한 게 한동훈 세력들과, 그러니까 국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그냥 바보, 개, 돼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덕수로 단일화하자, 찬반 물으면 다 찬성해 주겠지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국힘당에 그구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 국힘당 지지자들 중엔 그래도 강남에 사는 어떤 그 부자들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자기의 경제적 상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그냥 국힘당이 더 살기 편하고 더 번잡스러운 게 없을 것 같아갖고 그냥 국힘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좀 심하잖아. 어떻게 새벽 3시에 후보를 1시간 동안 3시부터 4시까지 모집을 하고 단독으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한덕수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서는 또 김문수가 좋아서 김문수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는 한동훈을 지지했던 친한계의 지지자들 40% 정도가 있고, 거기에 홍준표의 지지자들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냥 부결된 거예요. 응? 국힘당 지지자들도 웬만하면 다 따라주는데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따라준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서 이게 사상 최악의 후보, 왜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것 같아요? 지네가 처음부터 최약체를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 틀려요? 처음부터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친윤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에 홍준표는 제껴놓고, 한동훈이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제껴놓고, 오세훈이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못 나오게 하고, 처음부터 김문수가 제일 약하니까, 국힘당 안에서도 제일 약하고 개파도 없고 세력도 없으니까 김문수를 선택한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김문수가 최종 후보라고 처음부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대포 통장 하나만 빌린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를 해갖고 지네가 뭔가를 해보려고 꿍꿍이를 펼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당원들에 의해서 한덕수는 날아간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홍준표가 제일 어려운 상대였어요. 응? 홍준표가 제일 어려운 상대였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홍준표가 제일 어려웠죠. 왜 그러면 홍준표는 밉상이 아니야. 말을 막 하는 것 같아도 홍준표는 해악이 있는 사람이야. 응? 홍준표가 나오면 무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면 홍준표는 정치 감각이 빨라갖고 비판을 이재명을 하더라도 윤석열도 같이 욕해버리거든.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대선은 홍준표가 나오면 어렵다. 근데 다행히 윤석열이가 계엄령 일으키고 그래갖고 누가 붙어도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이 유리한 건 맞았지만, 이렇게 사상 최약체 후보를 만든 거는 우리가 아니야. 국힘당이 꼼수를 쓰다가 지네 당 안에서 가장 약한 후보를 지금 내민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보시면 이번 대선이 얼마나 웃긴 대선인지, 그리고 얼마나, 저는 선거 분석을 수십 년 했잖아요. 적어도 선거는요, 기본적으로 하려 그러면요 지지층 결집이라도 하고 당내 개파 화합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번 선거 어제 주말에 있었던 친윤의 쿠데타를 보면서, 야, 저 새끼들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 저것들은 계엄령뿐만 아니라 진짜 DNA가 국민들 학살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거라는 게 여러분들 전당대회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4분 의열의 이유가, 여러분들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경선 왜 합니까? 경선 왜 해요? 컨벤션 효과를 봐서
주목을 이끈 다음에 지지층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선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쟤네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경선 효과가 있어요? 아니 경선 효과는 1도 없고요. 그 경선을 같이 뛰었던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아무도 지금 김문수를 지원을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김경수 지사 경남에서 자기 선거만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민주당은 메모드급 선대위 27명이 모여갖고 선대본을 꾸렸고, 지금 국힘당 선대본이라고 해봐야 7명 모여갖고 유력 주자였던 한동훈, 홍준표, 지가 대통령 후보인 줄 잠깐 몇 시간인 줄 알았던 한덕수 아무도 안 돕는데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김문수가 무슨 계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홍준표나 친한계에서는 어제 권영세가 사퇴하니까 왜 권난동이는 사퇴 안 하냐. 여러분들 왜 뻔뻔하게 권난동이가 아직도 원내대표 유지하고, 이번에 제가 국힘당의 김문수 선대본을 보니까 친윤계가 또 싹쓸이 했어요. 왜 이럽니까? 계파가 없어서 그래요. 김문수가 10년 동안 정치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잠깐 복귀를 했지만 당내에 본인이 인맥이나 계파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지금 오로지 친윤계 권난동이를, 사실 대통령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쥐면서 권선동이 자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릅니다. 원내대표 교체하자 그러면 날라가요. 근데 김문수 자체가 세력이 없다 보니까 친윤계가 다시 당을 또 장악했어요. 응?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이번 대선은 국힘당은 경선하면서 주말에 다 끝났다고 얘기했냐면, 후보 가리를 했어요. 강제 교체 후보 가리를 주말에 하면서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한덕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힘당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까요?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어 그러면서 쟤네들은요 집토끼가 떠난 거예요. 집토끼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선거를 앞두고 집토끼 단속하고 외연확장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국힘당은요 집토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시면 이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도 확장, 거기를 넘어서 보수가 차지하고 있는 스펙트럼까지, 민주당은 우클릭을 하고 저쪽은 좌클릭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념의 진영까지 파고드는 게 선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힘당 집토끼들 다 떠난 거예요. 홍준표 지지자들 다 떠났죠. 한동훈 지지자들 다 떠났어요. 거기에 심지어 김문수를 지지를 한다고 하다가 다 떠났어요 지금. 응? 무슨 선거를 합니까? 뭐 이런 정당이 다 있어 그러면 다 떠났죠. 응? 네, 오늘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두의 대선판의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김문수가 계엄으로 고통 겪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거는 김문수 최약체 후보. 그냥 김문수는 아무나 상대해도 다 이기는 후보입니다. 계엄은 사과하고 탄핵 반대는 사과는 안 하는 자체가 모순이죠. 계엄으로 고통 겪는 국민께 사과했다.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사과 안 한 건 뭐죠? 전광훈 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죠. 전광훈 세력은 계엄은 계몽령이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지만, 탄핵 반대를 확실히 외쳤던 세력이 전광훈 세력과 광장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탄핵 반대는 김문수가 할 수가 없어요. 김문수의 유일한 지금 든든한 아군은 전광훈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못한 겁니다. 김용태 계엄에 책임지지 못한 것 사과. 이 김용태 젊은 놈도 지 말하는 거랑 이거랑 다 달라요. 근데 김용태 너 왜 계엄령 투표할 때 왜 안 들어왔냐 이러면,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힘당 여러분들 7인의 선대위원장
주호영, 권난동, 나경원, 안철수, 황우여, 양양자 뭐 하는 겁니까 얘네들 지네끼리. 응? 한동훈, 홍준표, 한덕수 모두 빠지고요. 사무총장은 친윤의 박대출. 제가 얘기했죠. 김문수가 제대로 당을 장악하려면 사무총장만 자기 사람으로도 써도 된다. 사무총장을 박대출로 썼다라는 거는 다시 친윤이 선대본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응? 결론은 뭐죠? 친윤이 대거 포진을 하면서 도로 내란 정당, 반탄당, 내란 연대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돌고 돌아 반탄당, 도로 친윤당. 김문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난 한 게 없다. 서영교 의원님이 큰일 한 겁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김문수를 이렇게 띄워주지 않았으면 진짜 홍준표, 한동훈, 만약에 오세훈 이런 애들 나왔으면 우리가 그래도 긴장을 해야 돼요. 응? 서영교 의원님이 국무위원들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한 게 진짜 잘한 겁니다. 왜 서영교 의원님이 한 게 없습니까? 응? 이런 최약체를 만들어주신 서영교 의원님이 큰일 한 거예요. 권선동이는 진짜 이번에 대선 끝나면요 내란 특검하면 권선동이는 저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는 뭐 꼴랑 뭐 대선 후보 자리 갖고 뭐 그렇게 비아냥대던 놈이 하루 만에 김문수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사퇴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국힘당의 1일 쿠데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뭐 밖에서는 웃고 있을 게 이준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준석 띄워줬던 새끼들을 반성하세요. 응? 이준석이가 윤석열 욕한다 그래갖고 진보 유튜브들 나와갖고 떠들고 초대하고 좋다라고 히덕거리고 응? 이준석 같은 새끼를 등치를 키워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응? 뭐가 윤석열 만들어준 놈이 원죄가 있는 새끼예요. 이 새끼를 왜 유튜브에서 초대해갖고 윤석열 욕해준다고 히덕거리면서 저는 이런 젊은 놈이 가장 못된 정치를 배운 새끼예요. 응? 이준석이가 제가 보면 가장 미래의 위험한 못된 정치예요. 남녀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저는 제발 우리 민주진보 변희재 갖고 윤석열 욕한다고 제발 그런 정체성 없는 짓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이런 새끼들 어느새 여기서 키워져 갖고 의석수 하나 뺏기고 여기에 대선 후보까지 키워준 게 누구예요? 진보예요. 응? 제 말 틀립니까? 이준석이를 대선 후보로 키워준 건 진보 진영이에요. 반성들 하세요. 미래의 독을 스스로들이 키운 거예요. 응? 왜 이런 싹수가 노란 새끼들을 윤석열 욕한다고 키워주고 이 새끼 사전에 밟아놨으면 어땠습니까? 네가 이준석이한테 비단 주머니 꺼내면서 네가 이준석열이랑 같이 짬짬이 해갖고 대통령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네가 팽당했다고 나와서 폭로한다고 좋다고 맞장구 쳐주면서 출연료 줘가면서 이준석이 초대하고 변희재 같은 인간들 초대해갖고 정신들 차리세요. 미래의 악을 키우는 거예요. 응? 나는 뼛속까지 이런 새끼들은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나이 어리고 별로 색깔이 없으니까 이준석이가 위협적이진 않죠. 상대 진영에서 독버섯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죽이려고 그러면 그때는 더 힘든 거예요. 응? 이런 놈들은 정치적으로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저는 이번에 이준석이가 몇 퍼센트 우리가 정권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님이 이겨도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준석이는 뼛속부터 박근혜와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의 편입니다. 이런 놈들이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준석 새끼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다음 대선에서 본인이 1등은 못하더라도 지지율이 10% 정도 나오면 이준석이가 정치적으로 점점점 몸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준석을 또 상대해야 되고 국힘당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일이 빠지는 거예요. 응? 왜 이런 싹수노란 새끼들은 미연에 자르지 못하고 진보 방송에 맨날 얼굴 비치게 해갖고 윤석열 욕한다고 이준석 잘한다 박수 쳐주고 미친놈들이죠. 한동훈, 이준석 이런 새끼들은 젊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젊다는 이유만 꼰대와 독을 품고 민주 진보 진영을 흔들고 보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새끼들이에요. 응? 저는 진짜 이준석이 띄워주는 거를 제가 2년 동안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 어떻게 됐어요? 재선까지 키워준 건 진보예요. 이 독버섯이 나중에 이번 대선이 끝나면 7% 또는 8% 혹시나 10% 다음 대선은 어떻게 할 건데? 응? 다음 대선 국힘당 후보랑 이준석이랑 손잡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정신들을 차려. 어? 이런 독버섯을 키운 일베의 대표 남녀 갈라치기를 해서 젊은이의 표를 가져가고 다음 제발 이준석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로운 얘기를 하고 이런 싹수노란 새끼들을 제발 쉴드 쳐주거나 제발 응원하지 마세요. 응? 이런 인간들이 대선 후보까지 나와서 지금 기호 3번까지 단다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 지난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띄워져 갖고 이준석 당선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진영에서 이준석이 띄워주지 않았으면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 지역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놈은 그때 띄워주지 않았다 그러면 총선에서도 실패하면 그냥 마삼중에다가 끝나는 거였어요. 국회의원 배지 다는 순간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응? 이번 대선 끝나면 어때요? 국힘당 4분 오열되고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나 너도나도 대선에서 7% 얻은 이준석 손잡자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준석이는 국회의원 의원직 또 보장받는 거예요. 죽였어야죠. 응? 아직 기회들은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 여러분들 우리와 DNA가 다른 놈들이에요. 이렇게 DNA와 다른 놈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욕해준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하나 소신을 지키고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방송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제정신 박히면 국힘당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저의 철학은 그래요. 제정신이 박힌 새끼면 국힘당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현주가 아무리 지금 이재명 후보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욕을 안 할 뿐이지 저는 민주당 탈당까지는 인정을 해요. 민주당 탈당해서 국힘당 기어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데로 갔네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님의 위중교사 항소심 대선 후로 연기 선거운동 제약 없다.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 벌금 150만원 이거는 상고를 하게 되면 선거운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참 4명에서 10만 4천원
썼다고. 저는 그래, 이재명 후보님의 김혜경 여사가 10만 4천 원을 4명에서 썼다. 김건희 너 한번 보자. 너 이제 너도 공직선거법이나 공천 헌금에 관해서 너도 조사를 받을 텐데 니년 한번 보자. 4명에서 10만 4천 원이면 진짜 뭘 그렇게 이게 이거를 나는 기소한 검사 새끼들을 죽여놔야 돼. 니들 양주 99만 원은 뭔데 이 새끼들아. 진짜 나중에 다 분매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보면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거를 논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요, 뭐 공소만 제기되는 거냐 재판이 중지되는 거냐, 근데 요거를 딱 읽어보면 정확합니다. 왜 대통령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불소추를 줬냐면요, 국가 안정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이상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국정 운영에 전념케 하겠다는 주권자의 의지와 염원이 담겨있는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재판도 다 형사사건의 재판이잖아요.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게, 그 소추의 범위는요,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는 절대 대통령직에서는 일을 수행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나중에 논쟁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지네가 봐도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 좀 얘기할게요. 조이대가 14일날 조이대 청문회가 있었죠. 조이대랑 법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14일날 법사위에서 예정돼 있던 청문회는요, 조이대와 12명의 법관들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조이대와 11명이죠 나머지. 조이대랑 법관들이 출석을 안 하겠대요. 이유가 삼권 분립의 침해 우려가 있답니다. 삼권 분립의 침해가 있대. 무슨 말이냐면, 사법부의 판결을 국회에 가서 청문회를 하는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에 침해가 있다라는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그러면 입법부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 니들이 사법부가 먼저 입법부를 침해한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죠? 삼권 분립이라고 우기는 조이대인데, 그럼 너희들은 왜 입법부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지네가 먼저 침해를 했죠? 지네가 침해했잖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사법부가 삼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지네가 침해를 했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침해당하면 안 되고, 왜 본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정권 자체를 침해를 하냐 이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건 침해가 아니라 사법부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법원장, 잘못된 대법원장 하나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욕먹는 걸 놔두면 안 됩니다. 어쨌든 조이대는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있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조이대 같은 극우 대법원장이 겁대가리도 없이, 그쵸? 이건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겁대가리도 없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민들의 선택을 강탈하려고 그랬던 사법 쿠데타를 그냥 넘어간다? 사법부는 기고만장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폭주 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게끔 하려면요, 이런 극우 판사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지 사법부도 견제받는 권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견제받지 않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라 그랬더니 개판을 쳐놓고, 개판을 쳐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익숙하고, 판사의 판결에 토를 달면 극대노를 하는, 본인들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이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판사가 저의 판결은 오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고개 숙이는 판사, 고개 숙이는 검사들이 많이 나올수록 국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검사와 판사의 모가지의 기부스가 점점점 두꺼워지는 순간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이라는 것은 지금은 본인들이 휘두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권력은 국민들이 쥐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진정한 권력자예요. 고개 숙이는 판사, 고개 숙이는 검사,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법관과 검사들이 나오는 시기예요. 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시작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판사와 검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친놈들은 가만두면 안 돼요. 예.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정 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포트라인에 서고 김건희는 14일날 소환 통보 받고, 몸이 안 좋아서 소환 통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겐 너무너무 좋은 날이죠. 그러나 검찰이 이제 와서 김건희 소환 통보를 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수사를 한다라고 하고 4년 동안 뭉개던 사건을 저는 그냥 손 떼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특검 방해하려고 지랄들 하는 것이고, 지네들이 윤석열, 김건희는 대선 전에 포트라인에 세워서 소환한다는 방침인 거예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김건희한테 아부 떨고 휴대폰 안 뺏기고 콜검 소리 들었던 이 검사 새끼들이 이제 와서 김건희 포트라인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데, 쇼들 하지 마라. 25일이면 다 특검으로 김건희는 조지면 되니까 쓸데없는 수사하지 말아라. 그냥 김건희랑 같이 수장되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사상 최약체 후보 김문수가 나옴으로써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유리한지 아세요? 쟤네들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뭘로 공격했어요? 정과 사범이라 그랬지. 정과 얘기 못해요 이제. 정과 얘기 쑥 들어갔지. 정과 사범이라고 맨날 공격하고 그랬잖아. 그 얘기 안 하잖아. 쑥 들어갔잖아. 정과 7범. 아예 말을 못해.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저쪽에서 발간했죠. 김문수 망언집. 망언이라고 아예 공격을 못해. 김문수 지금 춘향이가 뭡니까? 변사토가 춘향이 XX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이거 여성 비하적 발언. 일제강점기에 한국 국민들은 전부 국적이 일본이었다.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인물이라. 얘는 여러분들 보시면 김문수는 그러니까 워스트 오브 워스트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재명 공격거리가 없어요. 그냥 반 이재명 연대. 이낙연 보세요. 밖에서
제가 밖에서 텐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했다가 싸우는 꼬라들이 에이 씨발 새끼들 저쪽에도 안 되겠구만. 그러더니 이낙연 불출마 선언했잖아. 응? 오히려 김문수랑 한덕수랑 서로 쿠데타하면서 치고받는 바람에 이재명 주변에 그러니까 반 국민의힘 연대가 커진 거예요. 응? 지금 보시면 그냥 김문수 나온 뭐예요? 정광훈 따까리, 응? 정광훈 아바타 선거 끝납니다. 그냥 김문수는 정광훈 아바타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수에서도 정광훈 싫어해요. 기독교인들도 정광훈을 싫어합니다. 제 말 맞죠? 김문수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문수는 정광훈 아바타 하는 순간 기독교인들이 정광훈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냥 게임 오버야. 그냥 김문수 뒤에 윤석열이 보이고 그림자가 계엄의 늪에 빠져있고 정광훈 뒤에 김문수 뒤에 정광훈이 있다. 그냥 극우. 그 다음에 윤석열. 아직도 계엄 탄핵 사과 회피하고 계엄은 사과했지만 탄핵은 사과 안 하고 쟤네들은 그냥 민주당은 여러분들 어디 갖고 선거운동할 때 야 김문수 뒤에 정광훈 있잖아. 그럼 끝나요. 정광훈? 어우 쟤네들도 여러분들 그 빤스 목사 구구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물론 태극기 집회나 정광훈 집회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광훈을 지지하지 않거든요. 응? 이거는 진짜 약체 중에 최약체. 골라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하니까 고른 거야.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김문수가 만만하니까 김문수로 바지 사장 내세웠다가 그 바지가 진짜 주인이 돼버린 거야. 바지한테 잠깐만 경선 때까지만 회사를 맡기려고 그러다가 바지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게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능력도 없고 후보 자질도 없고 외연 확장도 없고 아무것도 1도 도움이 안 되는 김문수가 회사를 먹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김문수 같은 개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딱하니 의지할 수 있는 게 사이비 목사 이런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대선은요 사상 최대의 표차가 날 것 같아요. 제가 오전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대선 때 이명박 대 정동영 후보가 그 당시에 26%를 득표했어요. 26%. 그때 이명박이가 48%. 그래서 역대 22%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왜 그거보다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때는 어떤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냥 이명박 대세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최근까지 사법 쿠데타, 조이다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민주당 지지층은 그 어떤 대선을 앞두고보다 가장 똘똘 뭉쳐 있어요. 거기에다가 국힘당이 분열을 넘어서 국힘당의 이탈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국힘당의 원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던가 이번에는 정권교체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찍던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합니다. 저는 투표율은 민주진보는 사상 최대의 투표율이 나올 것 같고 국힘당 지지자들이나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투표율이 그렇게 사상 최고의 대선 투표율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쪽은 투표표 그때 여러분들 정동영 후보가 26%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패배론이었어요. 어차피 질 선거. 왜 지는 측에서는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심해서 투표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기는 측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내가 투표를 해서 득표율을 올려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요. 투표를 포기합니다. 투표를 포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는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투표율이 사상 최대로 찍을 것 같고, 저쪽에서는 투표 폭이, 저는 오히려 국힘당 지지자들이 차라리 이준석을 찍겠다? 안 찍습니다. 저런 게 있어요. 국힘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되지 않는 데다가 투표할 마음이 없습니다. 특히 국힘당 같은 이익 집단은요, 이준석 같은 어떻게 보면 뛰쳐나간 그런 정당에다가 투표를 잘 안 해요. 혐오가 이준석이가 1위거든요. 혐오 수치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국힘당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투표 포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정책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 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표율은 한 75% 정도만 나와도 대선 투표율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오는데, 75% 정도 투표율에 어떤 이재명 후보님의 최대치 한 58% 정도가 나오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 두 자릿수 격차는 기본입니다. 이번에 대선은 무조건 두 자릿수 이상 격차는 기본적으로 나올 것 같고, 얼마나 격차가 20% 이상 나냐 안 나냐 그거를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투표가 2시간이면 당선 확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투표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후보님이 여러분들 출구조사에서부터 당선 확실 뜹니다. 출구조사에서 당선을 확실히 뜹니다. 뭘 2시간이나 기다려? 5, 4, 3, 2, 1 출구조사. 이재명 후보 58대 31 사상 최대의 격차로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8시 출구조사 땡 하는 순간 당선 확실히 뜨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가 시작되면 12시 전에는 이제 확정돼 갖고 국힘당 이제 민주당에서 행사하고, 이재명 후보님이 광화문에 12시 정도에 나와 갖고 후보 연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예요. 행사명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SNS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내일 화요일 10시에서 11시 중앙당사 2층 당원전. 이게 민주당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홍준표 지지자들이 와서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연대, 홍준표 캠프. 예, 대박이죠. 예. 대박입니다. 내일 중계해 줄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저걸로 중계할게요. 시사타파 뉴스로 중계해 드릴게요. 시사타파 뉴스로. 시사타파 뉴스로 중계해 줄게요. 뉴스로.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랑 사실 홍준표 시장이랑 친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죠. 홍준표 영입해라. 왜 그러냐면 홍준표는 친윤 세력들한테 2번이나 잃어버린 10년이야. 지난 대선도 권선동이랑 권영세 아니었으면 국힘당의 대선 후보는 홍준표였고, 잘하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 근데 홍준표가 당내에 어떤 그 독자 세력이 없고 밉보였다는 이유로 후보를 사실상 윤석열로 교체했잖아. 홍준표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가 갈리지. 지난번에도 뜬금없이 갑자기
누구야 윤석열이 데리고 와갖고 자기 날려버리고 이번에도 그 갈고. 여러분들 옛날에 봐봐요. 이게 2023년도 사진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손잡는 거 봐요. 빨리 일로 오시오 하면서 손잡는 거예요. 진짜 손을 잡을 정도면 껄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응? 이번에 어떻게 보면 친윤이 이번에는 자기를 좀 홍준표는 밀어주겠지 하면서 꾹꾹 참았던 거야. 홍준표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욕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덕수 50년 관료생활 추함으로 마감, 배우 세력 모두 은퇴하라. 이재명 후보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였다. 홍준표 후보님이. 미국 잘 다녀오셔라. 제가 보면 이재명 후보님이 홍준표 후보님 얼마든지 지지선언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홍준표 보세요. 뒤끝 있잖아. 권영세, 권선동, 박수영, 성일종 정계 은퇴해라. 뭐라고 하면서 정계 은퇴하라는 줄 아세요? 시원합니다. 인간 말종들 모두 사라져라. 홍준표 윤석열이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네가 이재명의 한 집보다 10배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응? 진짜로 그랬어. 어쩌다가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 당하고, 그냥 윤석열이를 어쩌다가 내가 저 한 놈한테 2번이나 당하고, 너는 이재명에게 한 집보다 10배 가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내다바이 사기. 사기 당하고, 진짜 홍준표가 끝까지 그래도 윤석열이가 자기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나봐. 이재명 후보님이 요즘 여러분들 홍준표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힘 모을 수 있기를, 낭만의 정치인, 진정한 정치가. 아마 집권시 내각에 영입할 것 같아요. 진짜로 집권시에 내각에 영입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홍카콜라 밉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병태 이거 온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병태 이거 민주당 들어온다는 거 맞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아니야. 아무리 외연확장이고 뭐고, 이병태는 아니야. 아무리 외연확장도 좋고 그러는데 이게 홍준표의 경제 책사거든요. 안 오기로 했대요. 이게 막말의 대가예요. 얘가 어떤 애냐면요, 과거에 친일은 당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 이병태가 전 카이스트고 얘 뉴라이트예요. 대표적인 뉴라이트입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병태. 원래 홍준표의 경제 책사였는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이병태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찬양하는 인간입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에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놈이에요. 이병태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놈은 우리가 원래 응징의 대상이에요. 안 오기로 했대요. 좀 이런 놈까지 받은기는 좀 그래요. 저랑은 안 맞아요. 이재명 후보님이 홍준표 정계 은퇴가 아깝다, 막걸리 한 잔 나누자,
이재명 후보님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글 쓴 거 아시죠?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선배님은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셨다.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보수 정당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홍 선배님께서 결국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셔서 참으로 안타깝다. 진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의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홍준표였어요. 나는 홍준표랑 이낙연 누가 밉냐 그러면 이낙연이가 더 미워요. 홍준표는 그쪽 당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양아치 이렇게 얘기했지, 홍준표는 이낙연이 같이 뒤에서 칼 찌르는 새끼는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홍준표는 자기는 국힘당에 있으니까 이재명을 공격을 했지, 이낙연이 같은 새끼보다는 홍준표가 훨씬 낫습니다, 내가 보면. 어쨌든 저는 왜 제가 이병태 명예교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건 완전 극우 뉴라이트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김문수가 아닌 이재명을 지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보수 진영이 얼마나 붕괴됐는지 알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그쵸? 대한민국의 극우 중에 극우였던 보수의 경제책사 이병태 같은 애마저도 김문수가 아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보수가 심각한 분열을 갖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 큰일 한 겁니다. 저 개 잡놈, 지는 평생 감옥에 있고 지 와이프도 평생 감옥에 있고, 개 잡것들은 평생 지를 희생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는, 이거 보수 괴멸된다고 홍준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 경고했거든요. 저는 오늘 국힘당의 선대위 보면서 한마디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친윤 반탄 정당이 무슨 새로움이 있고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고, 제가 늘 여러분들 선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특히 대선은 전국 선거예요. 대선은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감동을 줘야지. 선거라는 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놔야지 표가 이 사람을 찍으려고 그랬다가 이 사람을 찍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친윤 반탄에 김문수를 내세워서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선거를 치른다. 제가 보면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홍준표 후보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 홍준표 지금 영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대선이죠. 오늘부터 5일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5일 후 5월 17일 이번 주말, 제가 알기로는요, 후보가 등록을 하고 나서도 5일 안에 5일 안에 만약에 저쪽이 제거를 하거나 그러면 후보를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5일이 지난 5월 17일부터는 후보 교체를 못합니다. 5월 17일부터는 진짜 경호 철저히 해야 돼요. 5월 17일 날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후보 등록하고도 선거운동 시작을 했는데 5일 안에 후보가 유고시에는 그 후보를 교체할 수가 있어서, 저것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암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5일은 기다릴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이번 주 좀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 저는요 자꾸 여러분들이 뭐 저격 하는데 저는 근접에서 권총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격은 걱정 안 해요. 저격은 걱정 안 하고 근처에서 권총 사격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지자로 위장해 갖고 달려들면요, 아무리 막혀도 5m 안까진 전진할 수 있어요. 그쵸?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근처만 안 가도 5m 가까이는 맘만 먹으면 아무나 다 갑니다. 5m 안까지는. 그래서 후보님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모든 지역에 다 가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님, 저들이 마지막 수단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응? 저는 하여튼 경호가 이번에 최대의 변수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미국 중국 지금 휴전했어요. 휴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다뤄주려고 그랬는데, 서로 관세 전쟁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휴전이 들어갔냐면, 미국은 다 115%씩 관세를 깎아갖고 미국은 중국의 30%, 중국은 미국의 10%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둘 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미국도 경기가 안 좋고 중국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관세 전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도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는데, 내일 시사타파 TV 밤 10시 반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누가 나오시냐면 이분이 나오십니다. 저희가 내일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고, 배우 장동직 씨가 나옵니다. 내일 배우 장동직 씨가 나와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이분 아시죠? 장동직. 이분 아이리스에도 로마의 휴일, 올드미스 다이어리, 광시곡 비천무, 토요일 오후 2시, 야생동물 귀천도, 영화에 나왔던 이 장동직, 이분 아시죠? 이분이 내일, 혹시 내일 구경 오실 분들은 저희 스튜디오로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정말 재주가 많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최용준 씨 아시죠? 지금부터 눈을 뜰 거야 세상, 그 노래의 갈채, 원래 락커였어요. 락커. 갈채의 옆에 기타리스트였는데, 기타리스트였다가 이제 배우까지 된, 진짜 악역도 하셨고, 뭐 장밋빛 인생, 그 여자, 야인 시대, 진짜 배우 장동직 씨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엄청 잘하시고요. 낚시도 취미이시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장동직 씨 모시고 내일 오실 분들 오셔요. 내일 장동직 씨 모시고, 그동안 쉽지가 않잖아요. 이분 그래도 이름이 있는 배우인데, 이름 있는 배우가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좀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이에요. 정치 얘기를 안 하고, 근데 난 몰랐는데, 지금 제 방송 지금 한 9,000명, 10,000명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연예인들 속의 연예인입니다. 제가 연예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지금 각종 연예인들 다 맨날 제 방송 밤만 되면 본대요. 그래갖고 맨날 문자 와요. 맨날 문자 와요.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연예인들 속에 연예인이니까. 뭐 잡벅은 아니고, 뭐 나는 몰라. 그런데 어머, 다 보고 계셨어요? 뭐 이러니까. 그래서 내일
그렇게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5.18 전야제 하죠. 5.18 전야제는 우리 이 버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토요일 날 출발해서 전야제 보고 밤에 오면 새벽에 도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드디어 우리 나들이 갑시다. 광주로 첫 출발지는 5.18 전야제 우리 광주로 가는 걸로 5.18 전야제 5월 17일 날 토요일 날 5.18 전야제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일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는 또 이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또 이 선거판을 총지휘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목요일 날은 또 방송 준비했으니까 시사타파 심층 분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